네, 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앞서 1차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관중들 또 우리 한국에서 국민들의 응원 열기가 뜨거우면서 여러 가지 경제,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있는 유통업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차전 체코전에서 역전승을 이루던 당일에 광화문 일대 편의점 최대 매출 무려 4배 이상 급등했고 오늘 이제 멕시코와의 2차전 역시도 저희가 광화문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곳곳에 응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봤는데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멕시코 열기가 1차전 체코전보다도 더 뜨거워지는, 갈수록 더 화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체코전보다도 1시간 먼저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거리로 나오거나 또는 가족들끼리 3355 모여서 단체 또는 개인 시청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소비, 특히 유통업계의 소비 제품의 판매도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등에서 그 거리 응원을 위한 여러 가지 서포트, 지원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주변 식품 가게라든지 또는 유통업체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1차전 때 이미 광화문에서 편의점 매출이 종전 대비 평상시에 비해서 4배나 늘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고요. 또 품목별로 보면 샌드위치가 142%, 햄버거가 128%, 빵이 96%,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거리에서 대신 드시거나 또는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치킨도 10배나 폭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체코전보다도 더 뜨거웠으니까 집계가 나오면 이 매출, 유통업계 매출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종래와 다른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올림픽 또는 이 월드컵이 열렸을 때는 치맥이라고 해서 저녁 시간대에 술과 함께 맥주와 치킨 또는 그 밖에 다양한 어떤 이 매출이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종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 또 이 식자재, 특히 어떤 프랜차이즈 식품 판매업소에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서는 예년에 저녁에 하는 때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것은 뭐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밤낮으로 바뀌고 또 미국에서의 경기는 밤에 하다 보니까 우리 아침 시간으로 결쳐지는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국이 거꾸로 입장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밤에 경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아침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경기를 한국에서 아침에 하고 또 우리가 썸머타임 제도도 좀 유일무이하게 도입을 해서 미국의 시청대에 맞춰주고 그 대신 우리가 중계권, 중계료를 좀 더 받는 이런 고육지책이 있었더랬는데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미국, 북중미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열리고 아시아 국가는 그중에 몇 나라밖에 본선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협상 바게이닝 능력은 좀 떨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3차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32강에서 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더 크고 더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3차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통가의 마케팅 열기 등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9,000선을 돌파를 했고 또 오늘 장중 9,300선까지 넘어섰는데 조금 전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9,0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076을 지나고 있는데 최근의 증시 흐름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세요? 예, 하루 전에 정말 꿈의 9천, 어떻게 보면 어떤 난공불락과 같았던 9,000선도 아주 가볍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그 다음 날은 기록 돌파 뒤에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좀 조정을 받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9,300 중반대까지 훌쩍 가버리고 뭐 이러면 머지않아서 1만 돌파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우리 증시가 100에서 시작한 게 1980년 1월 4일입니다. 그런데 100에서 1000 돌파하고 1000에서 2000 돌파하고 2000에서 3000 돌파할 때 평균 15년 정도씩 걸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3000에서 4000, 4000에서 5000까지는 뭐 두세 달로 당겨지더니 6000에서 7000, 7000에서 8000 올라가는 데는 거의 한 일주일 또는 보름 내에 기록을 경신하는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슈퍼 랠리.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된 서로 경쟁, 인공지능을 너도 나도 하겠다 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또 교육시키고 할 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가 독점적인 우위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도 잘 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엔비디아의 GPU, 블랙웰 같은 루빈 시리즈만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해서 챗GPT 물어보면 답해주고 또 사전 찾아주고 그림 그려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GPU 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에이전틱 AI라고 해가지고요. 비서형, 대화형, 추론형. 그러니까 내 일정을 짜주고 내 대책을 세워주고 나의 방책을 만들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려면 인공지능이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용자마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를 물어보느냐. 그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등한 겁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사실은 메모리에 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끝났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이 생산 시설을 차단하고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뭐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니까 줄일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적자를 봐가면서 메모리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우직함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공급이 적은 속에서 수요는 굉장히 폭발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무려 10배, 20배, 경우에 따라서 50배 높아진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주가도 올라가는. 이제 그러나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 어떤 이 변곡점이 생깁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도 없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급격한 변동성입니다. 밤사이에요. 블룸버그라는 곳에서 좀 무서운 공개를 하나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꼭 찍어가지고 이 두 회사가 이제 밈 주식이 됐다. 자, 밈 주식이라는 것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도대체 주가가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신출귀몰 그런 이상한 주식이 됐다.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올라가고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내려가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이 얘기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신중하게 투자라는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향후 10년은 뭐 AI 시대다. 메모리 수요 더 폭발할 거다라는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DR, 이 미국 주식 예탁 증서죠. 다음 달 정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정말 요즘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1등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회사가 드라마틱하죠. 불과 2, 3년 전에는요. 워낙 적자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 구내 식당에 제대로 단무지도 줄이는 그런 정도로 정말 처절한 생존의 그 고통을 겪어왔던 데거든요. 세상이 정말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극적으로 불황을 딛고 올라왔는데 이 SK그룹에서는 미국에 동시 상장을 하자. 자, 이 동시 상장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었어. 외연을 좀 넓히자. 그럼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어올 테니까 회사를 더 키워서 초격차를 유지해서 중국 후발주자 따라오는 것도 좀 견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든 잘 나가는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를 살려면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 마치 한국 사람들이 서학개미 통과하듯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복잡하고 또 밤낮이 바뀌니까 우리 축구에서도 보다시피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이 중복 상장이 아니라 동시 상장인데요. 미국에서도 거래하고 한국에서도 거래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투자가들이 바로 미국 현지에서 주식을 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변동, 상당히 큰 변동이 얘기가 됩니다. 우선 SK 하이닉스가 영업 실적이 좋다거나 이럴 때는 바로 미국서도 대규모의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지금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 와중에 동시 상장을 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는 동시 상장한 방법이 일단 한국에서 그 메인 베이스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주식 예탁 증서라는 ADR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일부를 예탁을 맡겨놓고 그 범위 내에서 미국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소비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예탁 증서든 주식이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서든 한국서든 24시간 거래할 수가 됐다. 그것은 그만큼 저변 확대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대목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그 새 ADR이라는 주식 예탁 증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것을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상증자를 하면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단점과 악재가 공존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잘만 된다면 시장이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회사 중에 정말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TSMC라는 곳. TSMC라는 그 반도체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ADR을 통해서 미국의 대만에 동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오히려 외연 확장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SK 하이닉스의 상장은 또 한 번의 어떤 랠리의 계기일 수 있다. 다만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실적이 나쁘다든지 또는 회사 내에 오너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러면 한꺼번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악재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외연 확장 기간 중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에 특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돈을 직접 받아들여서 그 돈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저희도 최근에 짚어봤던 뭐 B2 흐름들에 대해서는 경계까지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랠리가 스마트폰 가격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 치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이 AI 서버 투자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PC라던가 이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까지 밀어올리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란 제품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쌀 또는 뭐 자동차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그 자동차 만들어서 팔면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반도체 사다가 집에 재놓는 사람은 없어요. 또 반도체를 먹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반도체하고 소비자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다만 이 반도체가 어떤 특정의 제품에 들어가야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고 성능이 좋아지고 인공지능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그 반도체를 소재로 집어넣어서 만드는 제품, 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뭐 품목에 따라서 5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는데 이 오른 반도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럼 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전자제품, 가전제품, 인공지능 관련 제품은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못 구해서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만들면 팔리고 더 높은 가격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중장기적으로 아이폰이 잘 안 팔리게 됩니다. 냉장고도 잘 안 팔리게 돼요. 왜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높아져서 냉장고 가격이 너무 높은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 되면 냉장고 업체들, 아이폰 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반도체가 안 팔립니다. 그 가전제품 회사들이 무너지면 반도체를 안 사갈 테니까요. 바로 이 대목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착시 현상이기도 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특히 여러 반도체 종류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인 메모리 반도체는 2, 3년 단위로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별로 주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도체 가격이 그냥 쏘쏘 밋밋했고요. 2024년 2년 전의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반도체 가격 변동성 슈퍼 사이클을 오르면서 가격이 급등했는데 거꾸로 이 얘기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 반도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전자제품 가격이 올라서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대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조심하자는 건데 현재 당장에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조짐은 현재는 없어요. 과거와 좀 다른 게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새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중국이라든지 반도체 메모리 그동안에 추격하는 후발자들이 메모리를 많이 생산해내면 수록 인공지능 때문에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뉴스 센터 방송을 꼭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에도 몇 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만큼 변화상을 예의주시하고 변화를 선제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한 박사님의 분석까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엔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화성시 동탄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2% 넘게 또 뛰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이끌고 있고 뭐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탄,
동탄은 정말 뜨겁습니다. 동탄에는 뭐 하루 사이에도 2% 이상 오른다. 이거 연율로 따지면 100% 이상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탄이 어디 있느냐 많이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 도시 중에 도시나 군, 시군 중에 동탄이란 지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동탄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말 올라가느냐? 정말 뜨겁게 관심이 달아오는데 동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시 한 동 이름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동탄동이에요. 그런데 그 동탄동의 인구가 50만 명에 가깝습니다. 웬만한 시군보다 인구가 더 많고요. 예. 인구가 많다는 것은 두 번째고 거기가 바로 반도체 한국 실리콘밸리의 한 중앙이다. 어떻게 보면 뭐 실리콘밸리를 한국에서는 동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직원들이 거기서 보금자리를 많이 트고 있고 또 거기서 GTX가 연결이 서울로 지금 바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는데 그러나 이 대목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제일 관건은 두 가지. 첫 번째가 정부가 경기도 남부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거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7월 달에 정부가 보유세 전면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시안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라는 게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그다음에 또 그 고가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이걸 내는데 이게 세금이 급격히 높아지면 거래가 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또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 물량을 전세든 매매든 공급 물량을 굉장히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리는 데다가 특히 반도체 회사들 성과급 거기다가 회사에서 또 저리 대출까지 해주고 이러니까 저 지역 동탄, 구리, 기흥 이런 지역에 현재는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동탄동뿐만 아니라 이 동탄동을 품고 있는 동탄구에 지금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또 2% 넘게 뛰면서 수도권 집값 끌어올리고 있고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하반기에 이제 세제 개편안 다음 달에 이제 당장 나오게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예. 그 부분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뭐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시장의 흐름도 봐야 되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 지금 뭐 아파트 구매도 지역별로 또 자기가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라 마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자기가 자기 집을 마련하는 살 집이 없다라는 경우에는 지금 조금 그러니까 똘똘한 지역을 선택해서 어떤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출이라든지 또 금융 지원이 대부분 끊어져 있고 앞으로 더 막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규제가 되게 되면 거기 전세 낀 상태에서 제대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집값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느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앞으로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풀리겠느냐. 이 대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거든요. 예. 집값이든 주식이든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7월 달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뭐 사실상 확실시 된다. 이런 면에서 자기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이자도 같이 계산해야 된다. 이런 면을 특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비롯해서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쓸 텐데 이 부분이 하반기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짧게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7월 달에 예고돼 있는 보유세 전면 개편이 일단 시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문제는 그 보유세 개편이 어떤 방안으로 나오느냐가 하나의 핵심 관건이고요. 또 지금 보유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세금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는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것을 팔면 양도세, 그야말로 움직일 때마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돈으로 다 못 살 경우에 금융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그 자금이 이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뭐 이런 대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길목,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자 하는 지역의 그 어떤 상업적 물론 주거용으로서의 용도, 편리성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네 번째가 앞으로 그 지역의 어떤 성장 가능성, 전망 이런 것을 상당히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